네, 안녕하세요. 92년생 가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한참 동안 먼지를 마시고 저녁이 다 돼서야 차에 시동을 켰습니다. 퇴근길에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월급 250 가지고는 숨만 쉬고 살아도 빠듯하다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요. 사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에 쥐는 250만원, 이게 너무 적다고.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냐고.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통장이 텅 비는 그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잖아요? 월급날에 통장 잔고 보고 잠깐 기뻐하다가 2주일 만에 다시 0이 되는 그 허무함. 근데 언제인가부터 이게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250이 적은 게 아니라 250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게 진짜 문제였더라고요. 30대 직장인 평균 실수령액이 27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250이 결코 평균 이하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늘 위만 보고 사니까 250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스타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 뿐이고 유튜브에는 부자들 얘기 뿐이니까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매일 따라 붙거든요. 저도 그 감정에서 오랫동안 못 빠져나왔어요. 출근길에 비싼 차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차를 탈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주말에 SNS를 열면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는 새 집을 샀고 누구는 좋은 차를 뽑았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고 근데 그 감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정말 아무 데도 못 데려가더라고요. 비교만 자꾸 늘어났지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비교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앞으로 가게 해주진 않는다는 걸. 250을 그냥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세나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용돈, 좀 남은 걸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저녁 한번 먹고 옷 한 벌 사고 주말에 가족이랑 외식 한번 하면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30대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흘러가요. 저도 한참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음 달이면 좀 나아지겠지. 보너스 나오면 좀 모이겠지. 그 다음 달이면 진짜로 근데 그런 다음 달은 영원히 오지 않더라고요. 한 해 두 해가 그냥 사라져요. 나이만 먹고 통장은 그대로. 근데 같은 250인데 딱 30만 원만 다르게 써본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하루에 10,000원, 커피 2잔 값 정도를 미래의 나한테 먼저 보낸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 돈을 미국 지수 주종 ETF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묵히 적립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10% 기준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같은 30만 원이에요. 한 달 즐기고 사라진 30만 원과 시장에 묵묵히 던져둔 30만 원. 20년 뒤의 차이가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 차이는 누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대신 일해준 결과인 거예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좀 멍했어요. 내가 평생 안 해온 거구나. 그동안 뭘 했지 싶었어요. 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구나.
20살 때부터였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하고 그런 후회가 한참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후회만 해서는 또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니까요. 더 무서운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하루에 단돈 5,000원을 3배 레버리지 ETF TQQQ겠죠? 에 적립했을 때 20년 뒤에는 13억에서 83억까지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누구에게 권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핵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250 안에서도 5,000원짜리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을 가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점심값을 한 번씩 줄여봅니다. 밖에서 15,000원짜리 백반 대신 구내식당에서 7,000원짜리로 하루에 8,000원이 남거든요. 한 달이면 18만원이에요. 처음엔 저도 이게 뭐가 되나 싶었어요. 한 달에 18만원. 이게 뭐가 그렇게 바뀌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중요한 건 그 18만원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매달 떼어넣는 습관이 저를 천천히 바꿔놓더라고요. 250 안에서 미래의 몫을 먼저 떼어놓는다는 감각.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조급함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좀 덜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이랑 비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뭔가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제가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벽 3시쯤에 분유를 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어른이고 싶을까? 250 받으면서 매일 한숨 쉬는 아빠인지 250을 어떻게든 다뤄본 아빠인지 그 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잠든 애기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어요.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습관을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월급 250이 적은 게 아니라 250을 다룰 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너무 위만 보지 마세요. SNS 속에 누군가랑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아마 똑같이 힘들 거예요. 다들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가요. 나는 나의 250 안에서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딱 30만 원만이라도 미래의 나한테 먼저 보내보세요. 그게 단돈 10,000원이어도 좋고 50,000원이어도 괜찮아요. 시작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작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습관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습관을 지키려고 이 차 안에서 다짐합니다. 250이라는 숫자에 무너지지 말고 250 안에서 길을 만들자고요. 네, 오늘도 멀리 출퇴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입니다. 오늘은 50대가 되어도 결국 똑같이 출근하는 사람이 90%인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어느 출근길 라디오에서 한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놨는데 한 가지 통계가 흘러나왔어요. 50대 직장인 중에서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버티는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낮다는 얘기였어요. 대신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년은 못 채우는데 출근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숫자만 들으면 짧은 한 줄인데 이상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잠시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그 한 줄을 곱씹어 봤어요. 조금 더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50대가 되면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분들은 줄어요. 대신 새로운 일자리로 다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경비나 운전이나 청소나 배달이나 단순 노무로 원래 하던 일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조금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50대 되면 좀 쉴 줄 알았는데 사실 대부분은 다시 출근해요. 아침마다 옷을 챙겨 입고 어느 직장이든 가서 시간을 채워요. 은퇴라는 단어는 멀리 있고 출근이라는 단어가 평생 따라와요. 이게 우리 시대의 디폴트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시간이에요. 30대, 40대에는 시간이 자산이에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조금 풀어보면 이래요. 한 살 어릴수록 같은 돈이 더 큰 가치가 돼요. 20년이 남은 30대의 100만 원과 5년 남은 50대의 100만 원은 미래에서 다른 무게를 가져요. 복리가 일을 시작하면 시간이 돈을 불려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50대가 됐을 때 시간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바뀌어요. 은퇴 후 30년을 살아내야 하는데 한국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60대 은퇴 후에도 30년 넘게 살아내야 해요. 그 30년을 어떤 자원으로 살아낼지가 50대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게 충분치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다시 출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는 자원의 두 얼굴이에요. 잘 쓰면 자산이 되고 못 쓰면 부채가 돼요. 한국에서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같은 또래 자산 부담보다 커요. 빚이 끝나기도 전에 은퇴 시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한 번 더 일을 시작해야만 해요. 30대에 안 모은 사람은 50대가 되면 시간 자체가 무거워져요. 이게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이 30대, 40대에 큰 지출을 만나야 하거든요. 결혼, 신혼집, 자녀 양육, 사교육, 부모 봉양, 의료비, 차량 교체 이런 비용들이 줄줄이 들어와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모은 게 없으면 50대가 됐을 때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30대의 1년이 50대의 1년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30대의 1년은 복리가 일하는 1년이고 50대의 1년은 복리가 일을 다 끝낸 뒤의 1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답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예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시간이 일을 해요.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요. 그러면 시드머니는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작은 단위가 점심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 시드를 만들 때 가장 자주 시작하는 항목이 점심값이에요. 점심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점심이라도 다르게 먹는 거죠. 밖에서 15,000원짜리 한 끼 대신 구내식당 7,000원짜리 한 끼로. 그러면 한 끼에 8,000원이 남거든요. 한 주에 두세 번만 그렇게 해도 한 달에 10몇만 원이 모여요. 한 끼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끼의 값을 줄이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회사 근처 저렴한 식당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차이가 1년이면 100 몇십만 원이 돼요. 그 돈을 따로 떼어두면 1년 뒤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이건
단순히 절약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값을 다르게 쓰는 건 사람을 궁상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일감을 주는 행위예요. 시드머니가 시간에게 일을 시키거든요. 시드가 없으면 시간이 놀고 시드가 있으면 시간이 일해요. 점심값을 다르게 쓰는 게 사실은 시간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 주에 한두 번만이라도 좋아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한 끼의 값을 바꿔보세요. 그 차액이 1년이 되면 적지 않은 시드가 됩니다. 그 시드가 다음 30년을 책임져요. 시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한 푼이라도 따로 떼어둔 사람과 한 푼도 못 떼어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게 돼요. 시드는 그래서 액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시작인 거예요. 얼마 전에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창 밖을 봤어요. 그 시간이 새벽 6시쯤이었거든요. 저 멀리 50대처럼 보이는 분이 새벽 출근복을 입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한참 마음에 남았어요. 아, 저분도 한때는 30대였을 텐데 어떤 시간을 지나오신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걸까? 50대에 다시 출근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일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다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근해야만 사는 50대가 아니라 출근할 수도 있는 50대로 지금 이 30대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5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출근하는 분이 90%라면 나머지 10%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0대에 시드를 만들어둔 분들이고 시간에게 일을 시킨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점심 한 끼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도시락을 챙겨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김밥 한 줄이어도 좋고 편의점 주먹밥이어도 좋아요. 그 작은 결정이 시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 한 끼가 시간에게 일을 시키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시드는 거기에서 시작돼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과장입니다. 오늘 점심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거든? 제가 밥 먹다가 밥 숟가락이 잠깐 멈췄는데 뭐라 답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참 고객만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30대의 절반이 1000만 원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은 통장 잔고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주변은 다들 어딘가에 돈 많이 모아둔 것처럼 보이고 내 통장 잔고만 텅 비어있는 것 같고 인스타에는 누구는 차를 뽑았고 누구는 청약이 됐다는데 나만 멀찍이 서 있는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잖아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는 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적금을 들면 풀려나가고 또 들면 풀려나가고 매번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처음에는 의지가 부족한가 싶고 다음에는 월급이 적은 탓인가 싶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싶고 계속 핑계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핑계는 통장을 채우지 못해요. 그게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통계하나를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30대 가구의 절반 정도가
순자산 1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평균값이 아니고 중위값으로 보면 차이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끝에 자산가들이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한가운데 서 있는 보통의 30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비어있을 거예요. 다들 잘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다들 비슷하게 조용히 비어있는 거였더라고요. 누구는 보여주지 않을 뿐이고 누구는 빚으로 메우고 있을 뿐이고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0에서 5천만 원이 정말 멀다는 거. 0에서 5천만 원까지가 가장 길고 외로운 구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복리가 일을 시작하려면 씨앗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씨앗 자체가 없는 시기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드 5천이 가장 안 모이고 답답한 구간인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구간이 안 모이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또래 1년을 한번 보시면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이 있고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이 있고 또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있고 차량 사고나 가전 고장도 있고 전세 갱신이라든지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해의 큰 지출 이벤트가 평균 두세 번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30대의 디폴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사람을 더 지치게 해요. 모은다는 행위 자체에 자꾸 회의감이 들거든요. 다음에 모아도 또 똑같이 사라질 거라는 무력감이 조용히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와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꾸 나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또는 인내심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구조였고 구조에 갇혀있는 동안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꿔야 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던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그 즉시 시야에서 안 보이는 다른 통장으로 얼마라도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거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잔고 앱을 열어도 그 돈이 안 보이고 없는 돈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면 이 적금을 안 깨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적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구조가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1,000만 원을 처음 통장에서 본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별거 아닌 숫자인데 작은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속도가 조금 붙어요. 복리가 일하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모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모으는 일이 조금씩 즐거워져요. 숫자가 늘어나는 그 재미가 의지를 대신해서 끌어줘요. 그게 한번 시작되면 다시 0으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한번 흐름을 타면 모은다는 행위가 의무에서 습관으로 바뀌어요. 습관은 의지보다 강하거든요. 의지는 작심삼일이지만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요.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거실 매트 위에서 애기랑 둘이서 한참을 놀았어요. 이 작은 손가락이 5살이 되고 10살이 됐을 때 우리 부부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조를 못 만든 부부냐, 구조를 만들어 본 부부냐, 그 차이는 미래의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를 분명 다른 자리에 놓게 할 거예요. 아이한테 물려줄 게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만 매달 묵묵히 떼어놓는 그 모습 하나는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0에서 5천만 원, 그 사이는 누구에게나 가장 외로운 구간이에요. 빨리 가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다들 비슷하게 빈 채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점심자리에 그 동료처럼 다들 한 번씩은 무너졌고 또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이 한 가지만 같이 해봐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보이지 않는 통장으로 얼마라도 옮겨 놓는 거. 이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달 한 번씩 빈 통장에서 작은 통장으로 조금씩 옮기는 그 행위예요. 그 행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5천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통장에 와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 지금 같이 가는 중이에요. 통장이 0이라는 숫자가 부끄러우신 가장님들 계신다면 이거는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점. 다들 비슷하게 그 구간을 지나가요. 그저 더 조용히 견디는 거예요. 같이 5천까지만 가봅시다. 거기까지만 가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오늘도 멀리 출퇴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입니다. 오늘은 연봉 1억도 가난하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기만인 이유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통계를 봤어요. 한국 직장인 가운데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상위 7%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 보면 연봉 1억인데 가난하다는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와요. 세금 떼고 보험료 떼면 실수령 700만 원도 안 된다고 이걸로는 살 수가 없다고요. 다들 한 번쯤 보셨잖아요. 연봉 1억 한탄글. 근데 솔직히 그 글 볼 때마다 보통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한국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세전 5천만 원 안팎이에요. 실수령으로 따지면 35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저축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한국 30대 절반 이상이 통장에 1,000만 원도 못 모은 시대예요. 근데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가난을 호소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회 분위기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연봉 2억 3억이에요. SNS에 올라오는 강남 사는 사람, 스타트업, 임원, 그리고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1억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직장인의 93%는 연봉 1억 미만이에요. 그 93% 입장에서는 1억이 꿈의 숫자예요. 둘째는 지출이 같이 부풀려요. 연봉이 오르면 지출도 자동으로 늘어요. 연봉 5천 받을 때는 30평 아파트면 충분했는데 연봉 1억 받으면 40평으로 가고 싶어져요. 30만 원짜리 차 굴리다가 프리미엄 세단으로 바꾸고 싶어져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가 연봉 인상분을 다 먹어버려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봉이 2배 오른 사람의 자산이 2배 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부분 지출이 같이 2배가 돼요. 이게 한국 고소득자의 함정이에요. 셋째는 강남 4구 함정이에요. 연봉 1억 가난 호소하는 글 대부분 강남 4구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거비가 한 달 400만 원 가는 동네, 관리비도 한 달 30만 원 넘는 동네, 이런 동네 살면서 가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 4구는 한국의 1%도 안 돼요. 99%는 다른 동네 살아요. 다른 동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 4구 가난은 그냥 사치예요. 넷째는 자녀 교육비 함정이에요.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의 자녀가 한 달 학원비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써요. 대치동 학원 한 달 100만 원이 흔하고 영어 유치원 한 달 300만 원 넘는 그 금액이 흔해요.
이런 교육비 쓰면서 가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평균 가구의 교육비가 한 달 50만 원에서 정말 많으면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못 쓰면서 살아요. 교육비 함정이 연봉 1억의 진짜 함정이에요. 다섯째는 세금 핑계예요. 연봉 1억, 가난 글의 단골 멘트가 세금 떼고 보험료 떼면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700만 원이면 한국 평균 가구 소득의 2배예요. 연봉 5천 받는 가장이 한 달 350만 원으로 3명, 4명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시대예요. 연봉 1억이 한 달 700이면 그 2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난이에요? 한국 직장인 평균 자산 통계를 보면 더 어처구니 없어요. 한국 30대 직장인 순자산 중위값이 5천만 원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집 빼면 실제 현금 자산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흔해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국 직장인의 절반이 넘어요. 근데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순자산 5억 있으면서 가난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직장인 평균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풍경이에요. 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통계인데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정도래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중위값은 2억도 안 돼요. 50대, 60대까지 평생 모은 게 2억인 시대에 30대에 1억 받으면서 가난 호소하면 60대 노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한국 60대 부모 세대 평균 자산이 한 달 100만 원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30대 자녀가 연봉 1억 받으면서 가난 호소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이상한 풍경이에요.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TV에서도 SNS에서도 연봉 1억 가난 호소가 당연한 것처럼 다뤄져요. 근데 그 모든 게 한국 직장인의 7% 안 되는 사람들 얘기예요. 93%는 그 가난도 부러운 시대예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봉 1억이라는 숫자가 한국 사회에서 부자의 기준이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난의 기준으로 둔갑했다고 했어요. 미디어가 만든 기만이에요. 실제로는 연봉 1억이면 한국 상위권 소득이에요.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 건 연봉 5천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박탈감이에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어디 가서 솔직한 얘기 나누면 연봉 1억, 가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그게 부럽다고 해요. 이게 한국 직장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TV에서는 잘 안 보여줘요. SNS에 올라오는 한국인 1%가 한국의 전부인 것처럼 다뤄져요. 근데 실제로는 99%가 다른 자리에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본인 연봉이 5천이든 4천이든 그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이에요. 연봉 1억 가난 호소에 무거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그건 한국의 1%도 특히 강남 4구 사람들 얘기예요. 나머지 99% 한국 직장인이 다 비슷한 자리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본인 월급으로 한 달 빠듯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연봉 1억 가난 호소에 비교당하지 마세요. 한국 직장인 93%가 1억 미만 받으면서 살아가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이 조금만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연봉 1억 가난은 기만이에요. 본인 자리가 한국의 평범한 자리예요.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가시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직장인 거의 모두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답이 되는 영역이에요. 오늘 무거우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가 같이 가는 시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위로예요. 한국 30대 직장인의 진짜 자리는 SNS에 안 올라오는 자리예요. 연봉 1억, 가난 호소는 환상이고 평범한 본인 자리가 진짜예요. 받아들이는 시기가 와요. 오늘이 조금만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동료가 보기 싫어지는 30대의 솔직한 마음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주제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까?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회사 동료가 갑자기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국 30대 직장인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70%가 주변 동료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고 답했대요. 10명 중 7명이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입 밖으로는 절대 못 꺼내요.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콘텐츠를 왜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비교 본능이 어떤 무서운 리스크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무서운 리스크예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시간을 잃어요. 동료 잘된 거 신경 쓰는 동안 본인 일에 집중을 못해요. 어제는 예를 들면 1시간 일했는데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30분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잃어가는 거고 집중력도 약해지는 거고요. 둘째는 마음이 망가져요. 하루에 한 번씩 동료 SNS 보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30대가 정말 많아요. 이게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잠도 못 자고 식욕을 잃는 사람도 있대요. 한국 30대 우울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무리한 선택을 해요. 동료 따라잡으려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한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를 좀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게 30대 통장을 한 번에 망가뜨려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잃어요. 잘된 동료한테 솔직해지지 못해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만나지도 않게 돼요. 30대의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지는 이유 같기도 해요. 다섯째는 본인 인생을 못 살아요. 다른 사람만 보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차,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집,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인생, 그게 본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비교하면서 자라요. 초등학교 때 옆집 아이와 비교,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와 비교, 대학교 때 동기들과 비교, 회사 들어와서도 동기들과 비교, 결혼해서도 그 또래들과 비교하고 30년 동안 비교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이 한국의 어떤 사회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SNS는 이거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동료 친구 자랑이 올라와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행 이런 게 매일 눈에 들어오면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SNS 자주 봤을 때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냥 SNS를 안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 보게 되면은 다 남들 자랑하는 것만 보다 보면은 좀 내가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참 어쩌면 한국에서 30대로 사는 게 SNS와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된 동료 보고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 70% 30대가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동료가 잘 됐다고 본인이 못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본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되는 동료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으셔도 그 동료한테 솔직하게 다가가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멀어지면 정말 그 인연이 끊어져요. 어색하더라도 직장에서라도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30대 거의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숨길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좀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배가 아픈 감정을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그 동료가 잘 됐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걸 배우면서 가시면 같은 30대인데 다른 인생이 만들어져요. 이게 진짜 한국 30대가 알아야 할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잘 된 동료 보면 좋지 않죠.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동료가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울 점을 찾으면서 하는 게 많은 본인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된 동료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만나서 솔직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됐고 어떤 선택을 했냐고. 그러면 정말 예상외로 숨길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고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런 거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30대 직장인이 좀 배워야 될 자세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30대가 어찌됐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 환경에서 살아요. 뭐 직장에서도 매일 동료들과 비교가 되고 회사가 평가하고 승진시키는 시스템 이거 자체가 비교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SNS 안 봐도 회사 안에서 비교는 자연스러워요. 특히 같은 년생이면은 뭐 부장님이든 차장님이든 상무님이든 전무님이든 네, 그냥 비교가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30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30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은 다녀야 되고 월급으로 돈을 벌어서 자산을 저희는 만들어야 되는 그 나이 또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못난 게 아니고, 30대 대부분이 같은 마음이다. 혼자만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좀 본인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길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30대 중후반 들면서 깨달은 건데, 네, 어찌됐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는 시간보다 본인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같은 30대인데, 비교만 하면서 5년 보낸 사람과 본인 길 묵묵히 간 사람의 차이가 40대 들어서면 정말 크더라고요.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SNS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해요. 보면 또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뭔가 나만의 길을 묵묵히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30대 분들이, 제 또래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가진 걸 못 보고 남이 가진 것만 본다는 거. 본인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큰 자산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답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가정입니다. 오늘은 30대 후반에 권고사직 통보받은 직장인의 진짜 현실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주제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30대 후반에 권고사직 받는다는 게 뭔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30대 권고사직이
지난 3년 사이 3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이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게 한국 30대 직장인의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무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년 전에는 권고사직이 50대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후반에 통보받는 시대예요. 30대 후반이면 한창 커리어 쌓는 시기인데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콘텐츠를 왜 얘기하고 싶냐면 30대 후반 권고사직이 한국 직장인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 달 안에 결정을 강요당해요. 회사가 위로금 한 달치, 2달치 주고 빨리 나가라고 압박해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30대 후반에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한 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재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30대 후반에 회사 나오면 같은 연봉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대다수는 같은 연봉 받기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전 연봉에 보통 한 70% 정도 받는 게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봉 7천 받던 분이 5천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국 30대 후반 재취업률이 1년 안에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현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가족 부담이 정말 커져요. 이제 30대 후반에 솔로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혼해서 자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집 담보대출, 어린이집 비용, 그리고 혹시 모를 부모님 봉양 비용, 이런 게 이제 비용이 빠지는데 권고사직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또 통장이 비어요. 가족이 다 흔들리고 좀 이런 포인트가 좀 진짜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자영업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한국 자영업 통계에 따르면 3년 안에 폐업률이 70%가 넘어요. 권고사직, 위로금 다 쏟아붓고 폐업하면은 30대 후반에 빚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한국 자영업의 진짜 현실이에요. 다섯째는 정체성의 위기가 와요. 30대 후반에 회사에서 정리되면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와요. 내가 이 회사에서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성취하고 했던 지난 시간들, 회사에서 보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가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권고사직 후 6개월 안에 우울증 진단받은 30대 후반이 4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한국 30대 후반 직장인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30대 후반을 정리하는 건 연봉이 올라간 30대 후반보다 싸게 쓸 수 있는 20대, 30대 초반이 낫다고 판단해서요. 경기 어려워지면 회사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예요. 한국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그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 나가서도 길이 있긴 해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30대 후반 권고사직 받으신 분들 중에 자영업이나 다른 분야로 옮겨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권고사직 후 3년이 지나면 재취업한 분의 절반이 이전 수준 연봉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처음 1, 2년은 정말 힘들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고사직 안 받았다고 좀 마음 편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30대 후반에 권고사직 안 받으신 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외의 본인 능력, 회사 외에 어떤 본인의 인맥, 또는 본인의 어떤 자산,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30년이 아니고 6년이에요. 이제는 회사가 평생 직장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게 30대의 진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0대 후반에 회사 다니는 분들도 뭐 어찌됐든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매년 권고사직 명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슬픈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첫째는 회사 외에 능력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가지라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제 둘째는 뭐 회사 외에 인맥을 만드시는데 이제 뭐 회사 동료가 인맥의 단은 아니겠죠? 네, 뭐 다른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도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회사 외에 내 월급 또는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축이든 투자든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시드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내가 1년, 2년, 5년 좀 견딜 수 있는 어떤 단단한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직장인의 80%가 회사 외에 어떤 뭐 이제 집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좀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든 뭐 권고사직 통보 받으신 분들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30대 직장인 모두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시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비록 3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좀 같은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좀 힘들고 좀 이런 거를 받아들이시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좀 모두 고생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 회사 외에 자산 만드는 거를 좀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사치라고 하거나 딴짓이라고 생각하시는 좀 뭐 차장님, 부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지 않잖아요. 회사는 본인을 끝까지 보호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진짜 현실인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어떤 직장 상사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참 30대 후반 권고사직이 점점 흔해지는 시대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음 무거우시겠지만 또 3년 5년 이렇게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견디다 보면 좀 시간이 답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혼자가 아니고 네, 모두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무엇이 됐든 어떤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회사만 목매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가장입니다. 오늘은 40대가 되어도 자산 1억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어제 저는 메인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보도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4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얼마나 늘었다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숫자만 보면 꽤 커 보였어요. 근데 그 뒤에 작게 붙은 한 줄이 저를 한참 멈춰 세웠어요. 중위값 기준으로는 훨씬 더 적다는 한 줄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멍하니 그 두 숫자를 봤어요.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중위값이라는 건 한 가운데 사람이에요. 앞에 50명, 뒤에 50명이 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자산이 보통의 40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참을 모르고 살았어요. 30대 초반쯤 어떤 자리에서 40대 평균이 얼마라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좀 늦었구나 싶었거든요. 저 평균은 다 누가 채우는 걸까? 그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나만 멀리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한참을 잘못 본 거였어요. 인스타에 잘 사는 분들 보면 40대도 다 자가에 차에 연 1억은 우습게 버는 것 같고 나만 거기 못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딘가에 갇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통계는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한국 가구의 자산 통계는 평균과 중위 차이가 정말 커요. 상위 10%가 끌어올리는 평균값 뒤편에는 훨씬 더 비어있는 절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값의 거짓말이에요. 한 명이 100억이고 10명이 0원이어도 평균은 약 9억이 나와요. 11명 중 한 사람만 부자고 10명은 텅 비어있는 건데 표면은 9억이라는 숫자가 뜬다는 말이죠. 그래서 뉴스가 평균만 보여주면 우리는 모두 9억쯤 있는 줄 알아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뉴스에서 평균값으로 발표하는 이유는 숫자가 더 크고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숫자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한 가운데에 있는데도 한참 뒤편에 처진 것 같이 느껴요. 이게 평균값에 속는 가장 슬픈 결과예요. 40대도 마찬가지예요. 1억 넘게 가진 분들의 숫자가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지만 한가운데 서 있는 보통 40대는 1억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아,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비어 있구나. 사실 근데 이거를 미안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같이 비어 있다고 내가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평균이라는 숫자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균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평균은 위로 한참 끌려간 숫자예요. 보통은 그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조용히 있어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안도가 됐어요.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보여주는 숫자가 실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다큐 인터뷰에서 어떤 가게 컨설턴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숫자가 안 보이면 지출이 안 잡힌다고요. 정말 곱씹어볼 말이었어요. 모은다는 마음만 있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새는지를 모르거든요. 숫자가 안 보이면 지출이 안 잡힌다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1년에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일주일만 가계부를 쓴다고 해요. 한 달도 길고 1년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만 카드 명세서랑 계좌 출금 내역을 쭉 보면서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 적어보는 거죠. 그것만 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 구독 중인지도 모르고 빠지는 돈, 습관처럼 사먹는 작은 지출, 한두 번이면 뭐를 합쳐놓으면 한 달에 적지 않은 액수가 보여요.
일주일 가계부를 써보고 나면 세 가지가 바뀐다고 해요. 첫째는 큰 지출이 무서워져요. 이전에는 클릭 한 번에 결제했던 게 잠깐 멈추게 돼요. 둘째는 작은 지출이 줄어요.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던 것들이 한 번씩 손이 가다가도 안 가게 돼요. 셋째는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처음으로 정확히 알게 돼요. 이걸 한 다음에야 어디를 줄여야 할지가 보이고 그제야 시드가 모이기 시작해요. 가계부는 모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땐 좀 의외였어요. 아니, 가계부는 당연히 자산을 모으고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가만 보면 진짜 그래요. 가계부는 어디로 새는지 보이게 하는 도구예요. 새는 곳을 모르고 모으는 건 양동이에 물 붓기랑 같거든요. 구멍을 막지 않은 채로 부으면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가 않아요. 40대 절반이 1억이 안 된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는 곳을 모르고 살아온 긴 시간이 쌓인 결과예요. 20대도 30대도 그 시간을 다들 비슷하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면 다음 달부터는 안 적어도 보여요. 어디로 새는지가 머리에 박히거든요. 얼마 전에 아기를 안고 거실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이는데 저 집들도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자가일 수도 있고, 누구는 빚으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래도 시드를 모으는 중이고, 다 다른 처지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다를 뿐 무게는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는 같은 시간대 가장님들이 이 도시 어딘가에 분명히 계세요.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40대가 되어서도 자산 1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서 손 놓고 있지만 않으면 돼요. 일주일, 가계부 한 번, 다음 달부터 작은 자동이체 하나, 그것만으로도 다음 10년이 달라져요. 평균이라는 숫자에 너무 짓눌리지 마세요. 그건 위에서 끌어올린 숫자예요. 당신은 보통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에서 한 칸씩만 조용히 옮겨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길었을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멀리 출퇴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가정입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통장이 더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자기 전에 SNS를 켰는데 피드가 온통 화려하더라고요.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는 새 차를 뽑았고, 누구는 또 카페에 창업 1주년이라고 근사한 사진을 올렸어요. 저는 그날따라 좀 지친 날이라 한참을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나만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다들 한 번쯤 그런 밤이 있잖아요. 잠은 안 오는데 SNS만 자꾸 켜는 밤. 그날 한 영상이 떴어요. 어떤 재무 상담사분 인터뷰였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실제로 상담을 들어가 보면 통장이 더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분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조금 놀랐어요.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부채가 다른 통장에 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한 사람이 사는데 자산은 사진에 잡히고 부채는 사진에 잡히지 않거든요. 같은 사람이라도 사진에 담기는 자산과 담기지 않는 부채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들거든요. SNS에 올라오는 풍경은
대부분 자산 사진이에요. 새 차, 새 가방, 해외, 호텔, 명품, 가방. 근데 그 뒤편에 깔린 할부와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은 사진에 같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게 SNS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면만 빛나게 다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함정에 자주 빠져요. 누군가의 한 컷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다 가졌네 싶고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한 컷 찍어 올리면 그 한 컷이 누군가에게는 잘 사는 사람의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진 뒤편의 일상은 저랑 별다를 게 없어요. 한 컷이 전부가 아닌 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결국 표면이에요. 표면은 빛나기 좋은 곳이고 빛은 빛 뒤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사진에 안 찍히거든요. 한국에서 가계 빚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30대 가구 평균 부채가 연소득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도 대부분은 할부예요. 근사한 그 집도 대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예요. 명품 가방도 카드 할부일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무이자 할부일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잔인한 진실이에요. 한국에서 30대 가구 부채 평균이 1억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연소득의 2배 가까이를 빚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사실은 빚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보이는 윤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비교만 하면 나만 못난 사람이 돼버려요. 유튜브에서 한 재무 전문가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SNS에 안 올린다. 중간 부자는 가끔 올린다. 빚으로 산 사람이 가장 많이 올린다. 그 말이 농담 같아 보여도 조금은 진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수록 실제는 그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더라고요. SNS는 비교 도구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비교하라고 알고리즘이 짜여 있어요. 오래 보면 볼수록 내 일상이 시시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광고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심리학에서도 비교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요. 비교는 처음에는 동기가 돼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은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비교가 길어지면 동기가 자기 혐오로 바뀌어요.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지?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해요. SNS는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한번 무너진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못 하더라고요. 시도를 못하면 시드가 안 모이고 시드가 안 모이면 또 비교의 시간이 와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비교 자체를 끊어야 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저는 자기 전 SNS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니까 SNS를 하루 1시간 넘게 자기 전에 보고 있더라고요. 30분 빨리 자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자기 전 1시간 SNS가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 간단한 책 한 권을 펴거나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며칠 지나니 신기하게도 잠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잠을 30분 더 자면 다음날 일이 잘 풀려요. 짜증도 덜 나고 밥도 더 잘 먹게 되고 무엇보다 비교에서 조금 더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더라고요. 잠이 깊어지면 비교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통장이 잡혀요.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SNS와 통장 잔고가 처음에는 무관해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줄에 묶여 있어요. 보고 부러워하면 사고 싶어지고, 사고 싶으면 카드를 긁고, 카드를 긁으면 통장이 줄어요. 이 사이클을 끊는 첫 단추가 보지 않는 결심이에요. 얼마 전에 잠든 애기 옆에서 한참을 그냥 있어 봤어요. 폰을 멀리 두고 숨소리를 듣는 게 다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한결 가벼웠고 출근길에 마주친 비싼 차도 전처럼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SNS를 30분 줄였더니 일상이 30분 더 단단해진 거예요. 비교해서 한 발 빠지면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부럽다고 사고, 지금은 필요한 것만 사고, 한 달이 좀 다르게 흘러가요. SNS를 줄였더니 지출도 자연스레 줄어든 거예요. 오늘 누가 새 차를 뽑았어도 그 사람의 진짜 통장은 당신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더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세상이에요. 당신이 한 발 늦은 게 아니에요. 다들 비슷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밤은 SNS 대신 30분 일찍 자보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한 번쯤은 비교 때문에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같이 한 발 빠져봐요. 다 비슷하게 견디고 있어요. 오늘도 멀리 출퇴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과장입니다. 오늘은 월급 따박따박 모아도 50대에 깡통이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도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어깨가 참 뻐근한 하루셨을 거예요. 저도 퇴근길에 차 안에서 스스로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매달 월급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있고 미래는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 참 이상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20대, 30대 때는 월급 차곡차곡 모으면 50대에는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제 주변에도 30대 후반 들면서 통장 보고 멍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초반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멈춰서 통장을 보면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게 30대 한국 직장인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예전엔 연봉 1억 받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 1억 받는 사람들도 다들 빠듯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왜 이 콘텐츠를 얘기하고 싶냐면 월급만 모으는 방식이 50대에 깡통이 되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 50대 직장인 가운데 순자산 1억 미만인 분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30년을 일했는데 1억도 못 모은 분이 10명 중 6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0년 동안 월급 받았으면 적어도 3억,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월급에 정체가 있어요. 한국 직장인 월급이 20년 전과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2배, 3배 올랐어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둘째는 세금과 보험료가 갈수록 늘어요. 연봉 5천 받으면 세금, 보험료 떼면 손에 쥐는 게 350만 원 안팎이에요. 그 중에서 부모님 봉양, 자녀 비용 다 빼면 실제 저축 가능한 게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요. 이걸 30년 모아도 큰 돈이 안 됩니다. 진짜 잔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셋째는 자산이 일하지 않아요. 월급만 모으면
자산이 본인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요. 은행 적금 이자는 한 달 10,000원, 20,000원이에요. 30년 모아도 그 이자가 자산을 못 만들어요.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적금 이자는 그대로니까 실질 자산이 매년 줄어드는 구조예요. 좀 잔인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넷째는 큰 지출이 인생 곳곳에 있어요. 신혼집 마련,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 봉양, 본인 의료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요. 모았던 게 한 번에 사라지는 시기가 인생에 5번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허탈하죠. 네, 그리고 5번째는 한국 직장인의 70%가 회사 외 자산이 0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월급만 믿고 30년을 살았는데 50대에 회사가 정리를 하면 그 다음 30년 노후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국 30대가 인플레이션을 안 느끼고 살아요. 한 달 한 달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5년, 10년 단위로 보면 물가가 50% 가까이 올랐어요. 같은 월급 받는데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월급쟁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적금 이자가 1%인데 물가가 매년 3%씩 오르면 실질 자산은 매년 2%씩 줄어드는 거예요. 30년이면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한국 50대가 깡통이 되는 진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계좌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한국 30대가 이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회사에서도 안 가르치고 부모 세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들 월급만 모으는 방식으로 30년을 가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월급만 받는 사람이 가장 손해보는 구조예요. 세금을 가장 많이 떼고 물가 인상에 가장 취약하고 자산이 일하지 않으니 시간 위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50대 가운데 매달 적자라고 답한 분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30년을 일하고 50대 됐는데 매달 적자 인생을 사는 분이 셋 중 한 명이에요. 이게 진짜 잔인한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다들 힘들구나 하고 위안만 얻고 끝나면 안 됩니다. 1억 벌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월급만 믿고 현금 흐름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달 월급 외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90%는 0원일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50대에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할 시간에 한 달 10만 원이라도 배당 ETF를 사서 모으셔야 합니다. 하루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줄여서 월 10만 원 만드시고 그 돈을 미국 배당 ETF에 매달 넣으세요. 20년이면 본인을 위해 일하는 자산이 됩니다. 회사 월급 외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면 회사가 정리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루 한 잔 커피 못 줄이시면 50대에 가서 정말 후회하시게 됩니다. 진짜 제 또래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달 10만 원. 이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복리로 20년을 굴리면 7천만 원이 됩니다. 30년을 굴리면 2억이 됩니다. 하루 3,000원 줄이는 거 가능하시잖아요. 편의점 커피 한 잔이에요. 이거 못 줄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한국 30대 직장인 가운데 배당 ETF 보유한 분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월급만 받고 적금만 들고 살아요. 이게 50대의 깡통이 되는 길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한 달 10만 원 배당 ETF 사서 모으세요. 하루 3,000원의 결정이 2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50대, 60대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작은 시작이 답이에요. 오늘 통장 보고 한숨 나오셨던 분들 저처럼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남들 만든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만의 단단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요.
같이 가는 길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과장입니다. 오늘은 하루 5,000원이 20년 뒤 13억이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한국 30대, 40대 사이에서 한 시뮬레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0원씩 적립했을 때 20년 후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는 계산이에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참, 단순히 5,000원이 1억, 2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후 13억까지 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진짜 믿기지가 않으시죠? 물론 13억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예요. 3배 레버리지 ETF에 적립했을 때 가능한 숫자거든요. 일반 미국 지수 추종 ETF로 적립하면 20년 후에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됩니다. 30년이면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갑니다. 하루 5천 원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콘텐츠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시뮬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이유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숫자가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이걸 모르고 사는 한국 직장인이 90%가 넘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 30대 직장인 가운데 배당 ETF나 지수 추종 ETF에 매달 적립하시는 분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통계였거든요. 왜 이 시뮬레이션이 무서운지 차근차근 5가지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시간이 자산을 만든다는 진실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돈을 벌어서 월급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일하고 더 받아야 부자가 된다고 믿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자산을 만들어요. 하루 5,000원 적립한 사람이 20년 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진짜 비밀이에요. 둘째는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처음 5년은 별로 안 보여요. 500만 원도 안 모이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면 1,500만 원, 15년이면 3,500만 원, 20년이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 복리예요. 이걸 모르고 10년, 20년 흘려보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셋째는 시작 지점이 모든 걸 결정해요. 3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 그리고 50대에 시작한 사람. 이렇게 자산 차이가 2배 가까이 됩니다. 30대에 하루 5,000원 시작하면 50대에 2억, 40대에 하루 5,000원 시작하면 50대에 1억. 같은 5,000원인데 시작 시점이 2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참 정말 잔인한 격차예요. 넷째는 한국 직장인은 적금만 알아요. 한국에서는 은행 적금이 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적금 이자는 매년 1%인데 물가는 매년 3%씩, 4%씩 올라요. 적금만 30년 들면 실질 자산이 매년 줄어드는 인생이에요. 이게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다섯째는 그래서 격차가 벌어져요. 이 시뮬레이션을 알고 시작한 10%의 직장인과 모르고 적금만 30년 든 90% 사이에 50대 자산 격차가 평균 1억 5천만 원 가까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직장 월급인데 시뮬레이션 하나 알고 모르는 차이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5가지가 한꺼번에 와서 하루 5,000원의 시뮬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한국 사회가 이 진실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회사에서도 안 가르쳐. 그리고 부모 세대들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30대, 40대가 이 시뮬레이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사회가 진짜 자본주의를 안 가르쳐요. 일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쳤지, 대기업 가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쳤지, 시간으로 자산이 자라는 진짜 자본주의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직장인 90%가 시간으로 자산 만드는 진짜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워요. 물가는 매년 3%씩 오르는데 적금 이자가 1%면 매년 실질 자산이 2%씩 줄어드는 거예요. 30년이면 실질 자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적금만 들면서 시간 위에서 가난해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메커니즘이에요. 한국 30대 직장인의 80%가 회사 외 자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회사 월급만 믿고 30년 가는 거예요. 50대에 회사가 정리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간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거를 몰라서 못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후회예요. 시간을 너무 흘려보냈다는 그 후회 말이죠. 이거를 20대 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30대 초반에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가슴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데 늦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늦었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진짜 50대 후반에 큰일 납니다. 하루 5,000원 어렵지 않아요. 편의점 음료 한 번 안 사고 커피 한 잔 줄이시면 만들어집니다. 그 5,000원을 매일 미국 지수 추종 ETF에 적립하시면 20년 후에는 본인을 위해 일하는 자산이 됩니다. 매달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인생이 시작돼요. 그게 진짜 자본주의 답이에요. 시뮬레이션을 아는 그 한 가지가 50대, 60대 인생을 바꿉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인생이 결국 작은 선택의 누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5,000원이라는 작은 선택이 20년, 30년 뒤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진짜 비밀이에요. 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들으시고 좀 멍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직장인 90%가 같은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같이 가는 길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늦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